첫 번째 이슈는 어제 우리 동해상에서 그리고 독도 영공에서 있었던 일,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외일경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등 5대의 군용기가 3시간여 동안 동해상공 휘저으며 연합작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지도가 여기 2가지 지도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의 폭격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폭격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지금 보면은 우리 방공 19열 구역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동해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방향을 꺾는데 이 순간 러시아 폭격기가 같이 옵니다. 보이시죠? 노란 선과 빨간 선 보이실 거예요. 쭉 가면요. 이건 누가 봐도 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연합작전입니다. 우리 동해상에서.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방공 10별 구역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비행이 끝나자 이번에는 이쪽 북쪽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내려옵니다. 이 경보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비행이. 독도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독도 영공인데요. 독도 영공을 2번 위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출동해 경고 사격을 했고 그제서야 물러갑니다. 어제 바로 동해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일 갈등 속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방한을 했죠. 그 방한에 때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가 만만한 한국을 때렸다.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사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만만한 한국을 때려서 미국을 자극한 거다. 정말 이런 걸까요? 이유가요? 여기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발, 계획 도발,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아태 해역에서 첫 연합 초계 비행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는요, 미국 보란 듯이 최대 연합훈련 했는데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어제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바다에서 그리고 우리 영공에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자, 이런 와중에 일본 왜 이러는 겁니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독도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출동하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제. 이 와중에 일본에 그래서 매일경제는 허튼 소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허튼 소리다. 한국 정부 일본의 이런 입장에 대응 가치조차 없다. 말 같지도 않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지금. 그리고요. 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침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는요. 발뺌을 합니다. 침범한 적 없다. 영공 들어간 적 없다. 아니 빤히 잡혔는데 이럽니다. 지금. 오리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사실 예정도 없이 이 대사회를 초치한 것은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카디즈 진입과 영공 침범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초치하게 되었습니다. 島根県鳥島周辺へ領空侵犯したことを認識しており、緊急発進により対応をいたしております。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 네, 어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군사 분야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분석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궁금한 겁니다. 어제 동해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군용기들이 휘젓고 다녔잖아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도 예. 설명해 주셨겠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그런 폭격기들이 예, 동해상공에서 이렇게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남중국해라든가 예. 이런 다양한 해역에서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자유의 항행 이런 작전을 예. 벌여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 동해상에서 예, 이러한 자유의 항행 작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은 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는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온 날입니다. 그 시기가 묘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방한 시점을 맞춘 거 아니냐. 이 뭐 정치적인 해석입니다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도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뭐 어제 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러 간에 이전부터 협의가 예. 됐고 날짜 등도 사실상 미리 정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양국 간의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뭐 단시일 내에 입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존 볼튼 방황과 또 최근 한일 간의 좋지 않은 관계들이 엮이면서 참 묘한 시점에 훈련이 벌어진 것이 심상치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응을 보여서 입장을 나타내는데 우리로서는 참 적반하장입니다. 중국은요,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그런 일 없다고 발뺌,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두 나라의 입장이 이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공 침범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 사격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격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일종의 뭐 국제법상으로도 영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똑같은 이번과 같은 비행을 또 실시한다라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중로에 대비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군 전력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뭐 공중 조기 경보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대로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 아니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라면 그 논리 그대로라면요. 우리 공군이요.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좀 중국의 예. 입장이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그 우리 군 군용기가 예.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던 그런 중국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비행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데. 예, 중국에 지금 사실 대하면. 뭐 어제는 동해였지만은 예. 이러한 일이 서해상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서해상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한중 해군 간에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고 예. 특히 중국 해군이 우리 쪽으로 많이 접근해 온 경우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공은 확실히 방공 식별구역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늘이거든요. 영토가 연장된 곳인데 거기에 다른 나라 군용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걸로 분명히 이건 침범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격추도 가능한 겁니까? 방공 식별구역의 경우에는 격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영공은 영토와 똑같은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포탄 사격으로 사실 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예.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격을 실시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아예 가로질러 간다거나 영토를 뭐 지나갈 경우에는 심지어 격추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그런 영공 침범의 경우 격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뭐 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예. 과거 뭐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 2대를 격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또 더군다나 민간 항공기 예,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항공기였고 적절한 경고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예. 무조건 격추를 시킨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의 입장, 참 우리로서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왜 한국이 러시아의 침범에도 대응하나 이런 논리를 또 폈어요. 자, 이른바 지금 독도 문제가 살짝 나오니까 뭐 마치 숟가락을 얹어놓는 다 이런 느낌인데 일본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럼?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 대다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방위성에서 나오는 우리로 치면 국방대사 같은 방위대강이나 뭐 여러 문서를 통해서 예. 계속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 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나온 그런 예. 우리로 치면 합참이라는 예. 통합망류 간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독도를 사실상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요. 예. 또한 항공기 어제 중로에 항공기 출격했던 것도 예.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분쟁 지역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일본의 그런 입장 발표는 또 분쟁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100%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다만 예. 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예. 물론 영국은 아닙니다만 예. 방공식별구역은 1960년대에 사실상 그 미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방공식별구역 안에는 독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카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정보구역에도 이게 독도가 들어가 예.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거 독도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원래 60년대 설계될 때부터 독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또 어제 일본이 또 의도적으로 그런 입장을 나타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독도 그리고 동해 주변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사 분야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분석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궁금한 겁니다. 어제 동해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군용기들이 휘젓고 다녔잖아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도 예. 설명해 주셨겠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그런 폭격기들이 예. 동해상공에서 이렇게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남중국해라든가 예. 이런 다양한 해역에서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자유의 항행이라는 작전을 예. 벌여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 동해상에서 예. 이러한 자유의 항행 작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은 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는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온 날입니다. 그럼 시기가 묘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방한 시점을 맞춘 거 아니냐. 뭐 정치적인 해석입니다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도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뭐 어제 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러 간에 이전부터 협의가 예. 됐고 날짜 등도 사실상 미리 정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양국 간의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뭐 단시일 내에 입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존 볼튼 방황과 또 최근 한일 간의 좋지 않은 관계들이 엮이면서 참 묘한 시점에 훈련이 벌어진 것이 심상치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응을 보였어요. 입장을 나타내는데 우리로서는 참 적반하장입니다. 중국은요.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그런 일 없다고 발뺌,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두 나라의 입장이 이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공 침범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 사격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격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일종의 뭐 국제법상으로도 영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똑같은 이번과 같은 비행을 또 실시한다라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중러에 대비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군 전력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뭐 공중 조기 경보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대로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 아니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라면 그 논리 그대로라면요. 우리 공군이요.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 보면 좀 중국의 예. 입장이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그 우리 군 군용기가 예.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던 그런 중국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비행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데. 예, 지금 중국에서는요. 사실 뭐 어제는 동해였지만은 예. 이러한 일이 서해상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서해상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한중 해군 간에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고 예. 특히 중국 해군이 우리 쪽으로 많이 접근해 온 경우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공은 확실히 방공 식별구역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늘이거든요. 영토가 연장된 곳인데 거기에 다른 나라 군용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건 분명히 이건 침범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격추도 가능한 겁니까? 방공 식별구역의 경우에는 격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영공은 영토와 똑같은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포탄 사격으로 사실 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예.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격을 실시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아예 가로질러 간다거나 영토를 뭐 지나갈 경우에는 심지어 격추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그런 영공 침범의 경우 격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뭐 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예. 과거 뭐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 2대를 격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또 더군다나 민간 항공기 예,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항공기였고 적절한 경고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예. 무조건 격추를 시킨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의 입장, 참 우리로서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왜 한국이 러시아의 침범에도 대응하나 이런 논리를 또 폈어요. 자, 이른바 지금 독도 문제가 살짝 나오니까 뭐 마치 숟가락을 얹어놓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일본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 대다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방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국방대사 같은 방위대강이나 뭐 여러 문서를 통해서 예. 계속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나온 그런 예. 우리로 치면 합참이라는 예. 통합망류 간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독도를 사실상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요. 예. 또한 항공기, 어제 중로에 항공기 출격했던 것도 예.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 이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분쟁 지역처럼 보일 가능성이 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일본의 그런 입장 발표는 또 분쟁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100%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다만 예. 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예. 물론 영국은 아닙니다만 예. 방공식별구역은 1960년대에 사실상 그 미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에는 독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카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항공정보구역에도 이게 독도가 들어가 예.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거 독도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원래 60년대 설계될 때부터 독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또 어제 일본이 또 의도적으로 그런 입장을 나타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독도 그리고 동해 주변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독도 둘러싸고 한중일로 군용기 30대가 뒤엉켰다. 이 얘기입니다. 러중 폭격기, 방공구역 넘자, 한국은 18대, 일본 자위대 비행기도요, 10대나 출격했습니다. 독도 주변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위성에서 이렇게 동해상을 그 시간에 내려다보면요, 아, 여기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치권도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당은요, 뭔가 좀 신중합니다.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고, 야당은요, 안보가 벼랑 끝에 놓였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외교 안보 사안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고요. 한국당, 막장 안보관이 무장 해제를 물었다. 이게 표현이 강하요. 막장, 무장 해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정우가 위원님. 왠지 분위기가 우리를 가운데 놓고요. 일본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런 무력적으로 뭔가 도발하는 모습이거든요. 왠지 뭔가 포위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국제 정세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물적 변하듯이 굉장히 급변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초유의 영공 침범 사건은 전체적인 것은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격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신세대.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영공의 어떤 침범 자체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어떤 합동 훈련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속에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 신문에서 해석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본과의 우리가 지금 최근 이제 갈등 구조, 틈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노렸을 텐데 그럼 이 상황에서 앞서 전문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일본과의 갈등 구조도 우리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미일이라는 전략적인 어떤 경제를 뛰어넘어서 어떤 외교안보 차원에서 전략도 틀 이것을 당장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그럼 어떻게 설정해서 좀 견고히 가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것인지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와중에 사실은 일종의 영국 침범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해서 그 부분에 어떤 규탄에 대한 초점을 둬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러시아와 예.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비난보다는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다라는 이런 어떤 좀 그런 시각적 접근은 지금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예. 어쨌든 지금의 어떤 그 주변국들의 움직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교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 어떤 대응 전략 또 예. 정부가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차제 또 지적을 하더라도 이 같은 어떤 국내적인 움직임도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정치 이런 거 공부하신 김건학 교수님, 오늘도 뭐 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이른바 좀 친하게 지내보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지내고. 그리고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좀 넓혀보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안보 관련 도발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 우리 정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번에 이제 국방부가 대처한 건 좀 잘했다 저는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거는 도발, 예. 그것도 계획된 도발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경고 사격이라든가 그 예. 전에 이제 무선을 했을 때 예. 돌아갔어요. 이제 우발적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3시간가량 이런 것을 한 예. 거는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컸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는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전략이 예. 지금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이고 예. 6월 달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 해안에서 사실상 한 15m로 미국의 순양함과 러시아의 구축함이 부딪히기 거의 직전까지 갔던 충돌하는 일이 듯한 느낌까지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올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중국과의 유대 협력 관계를 이제 강화하는 것인데 예, 예. 저는 조금 넓게 보면 예.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연합군을 결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참여를 요구할 텐데 예. 이렇게 우리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한국 방공 식별구역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 일본까지 들어가는 거는 일정 부분 두 국가에게 흔들고 참여하는 것을 호르무즈 해협의 연합군 참여를 저지하고자 하는 예. 그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 목적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을 할 수 상황에서는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예.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협력도 좀 더 속도감 있게 낼 때 우리가 좀 더 안정감 있게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도발을 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 행태를 보면 예. 그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징용 문제를 단호하고 이제 원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예. 이런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예.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예. 시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미국도 아마 이 상황이 악화되면 안 좋기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예. 한미일의 어떤 협력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구한말 때 처한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우리 국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죠. 물론 주변은 열강들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그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고유정 첫 재판 어제 있었습니다. 보시죠. 고유정 측 전 남편이 성폭행 이렇게 시도했다.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다. 우발 범죄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계획살인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 씨 측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어제 재판에서요. 피고인의 범행은 남편의 성폭행에 맞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 없이 기소된 고 씨는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고유정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보시죠. 법원, 고유정 측, 졸피뎀, 뼈 무게 등 검색했던 이유 다음 재판에 설명하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듣기에도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재판에는 꼭 설명 준비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첫 재판에서 계획범죄 부인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뭐 전 남편의 동생은 사형 선고 촉구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고유정 측과 검찰 측의 판단입니다. 각자의 판단입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미리 준비한 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계속 우발적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저항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혼 과정에서 생긴 적개심, 아들에 대한 집착 등을 범행 동기로 설명하면서 고유정이 범행 이전 검색했던 단어들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재판은 영상 촬영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변호경 변호사. 일단 좀 궁금한 거는요. 고유정. 네. 지금 변호인은 국선입니까? 이 네, 변호인이 그동안 좀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사퇴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변호까지. 개인적으로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는데 이제 예. 워낙 비난들이 많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부담감을 호소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형사동법에서 일정한 중죄 이상한 경우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의 대리를 하고 있고 국선 변호인은 이제 고유정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이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양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보복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형이 중하고 또 그에 반해서 뭐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정도로 양형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었고 예.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야. 물론 우리가 고유정이 검색했던 여러 단어들을 위치해 볼 때 예. 고유정이 이런 식으로 살해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은 하겠지만 엄격히 말하면 아직은 추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예. 되는데 고유정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라는 증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 입장에서는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었지 예. 어떤 뭐 잔혹한 방법을 쓰거나 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검찰이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극단적인 인명 경시, 계획적인 범죄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신을 부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망 방법을 알 수 없다라는 걸 내세워서 나는 우발적인 범행일 뿐이지 계획적인 예.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철저히 법논리 뒤에서 예. 이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이죠. 근데 어제 이렇게 고유정 측에서 계속 우발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 그러니까 재판부의 반응이요. 다음 재판 때까지는 설명을 준비해갖고 와라. 그렇다면 그 우발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도 아직 수긍이 잘 안 간다. 이런 반응인 그렇죠. 건가? 이걸 어떻게 이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그 범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예. 하지는 못했었지만 고유정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검색했다는 단어들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졸피뎀이라든가 뼈 무게를 검색하는 일은 거의 없고 더구나 범행에 인접해서 검색했다라는 것은 뭔가 범행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뭔가 좀 수상하죠.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정황에 있어서 분명히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로 예. 봤을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범행 방법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예. 네가 사체를 은닉하고 지금까지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설명하려면 네가 왜 이런 단어를 검색했는지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만 우발적 범행이란 너의 말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성명을 설명을 만약에 다음번에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한다면 이제 법원에서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간접 정황들, 왜 그럼 고유정이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했을까? 왜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샀을까? 왜 또 그 시신을 유기했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예.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심정적으로 추정해서 양형에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최영학 교수님. 그동안 이 고유정 관련 기사는 참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재판할 때마다 이제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8월 12일부터 정식 예. 재판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공방이 계속되는데 예. 뭐 아무리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예. 남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쟁점이 거기서 붙어 있거든요. 예, 예. 남편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뭐 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범죄를 지금 감추면서 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지만 양형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일련의 뭐 어떤 시도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민적 정서나 저희 시민들의 정서로 봐서는 예. 이렇게 뭐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예. 부인까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참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어요. 근데 재판이 시작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추정은 됩니다만 아주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요. 결정적 증거, 이른바. 그래서 지금 검찰 쪽도 고민이 있고 재판부도 고민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변호범 변호사. 어제는요, 고유정 출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재판 때는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지까? 공판 준비길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판 준비길을 예. 한 번 더 속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예. 쟁점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출석하지 않고요. 예. 정식 공판길이 열리게 되면 그때 아마 이제 출석을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끝까지 고유정의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 부인한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만약 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한다면 시신의 행방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예. 않았다. 예. 그런 사유들 아마 양형에 감안해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서 재판부도 부담이 상당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면서도 차근차근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그 옆에는요 임수경 전 의원의 사진입니다. 이웃 사촌이 된 임남매. 성이 두 인물 모두 임씨라서 임남매. 실제 남매는 아닙니다. 뭐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겠죠. 내년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요. 최근에 평창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이 임수경 전 의원의 집이랍니다. 이거 뭐 알고 간 건가요? 모르고 간 건가요? 아무튼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인연이 깊죠. 임수경 방북 사건 당시 이쪽이 계획을 했다면 이쪽이 실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참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또 이웃사촌이 됐다. 뭐 이래서 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관심사는요. 그 당시에 임수경 방북 사건을 구속시킨 게 바로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랍니다. 검사 시절 얘기죠. 인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석, 임수경, 황교안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종로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황교안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요 내용을 일단 이거 최영학 교수님께서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뭐냐면 일단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황교안 대표의 지금 스탠스는 민주당 쪽에서 먼저 후보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여기에 출마하시는 의사를 아직 접지를 않으셨거든요. 따라서 거기 교통정리가 되면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교통정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사실적으로 이 종로에도 지금 사실 선수들이 좀 있죠. 오세훈, 박진 뭐 등등의 내부적으로도 교통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움직일 수 있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붙어서 이기면은 좋겠지만 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완전히 독배거든요. 따라서 조금 신중한 자세로 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뭐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정은과 위원님. 황교안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에서 총선에 출마한다면 이거 완전 빅매치가 되거든요. 진짜 엄청난 빅매치로 관심을 쏠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에 저런 인연, 방북 사건 관련 인연까지 회자가 되면서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봅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이사 간 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내년 총무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로로 가서 살겠다고 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정세균 의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세균 의원도 아직은 상당히 의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당내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 대표는 뭐 정치 입문한 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대권에 대한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마를 하는 것이 전공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지역 뭐 다른 것보다는 종로에서 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거기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는 또 다른 엄청난 도약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히 정치적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가을 이후에 그 각각 당내에서의 어떤 후보군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자, 정치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변환봉 변호사. 네. 저 임종석 전 의원과 황교안 대표는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종석 전 대표는 저렇게 평창동으로 이사 가서 임수경 전 의원 옆집으로 같이 나란히 이웃이 된 걸 봐서는 종로 출마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당내 상황, 이른바 교통정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선택은 남아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보시기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내에서 이제 여러 선거 전략가라든가 분석가들은 얘기를 할 때 예.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총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예. 이른바 종로같이 상징적인 지역 아니면 비례를 나간다라면 올해 17번까지 한국당이가 지난 총선에 됐으니까 예. 18번 또는 20번에서 본인을 마지노선으로 그런 전략을 택해야 우리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많이 비례대표를 제시합니다. 예. 후순위로 받아서. 그렇죠. 비례를 간 다음에 2번이 아니라 여자가 1번이니까 예. 2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국당이 17번까지 됐으니까 18번이나 20번까지 해서 내까지 무조건 대동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붙일 각오를 하겠다. 뭐 그게 이렇게 아니라면 보여준다는 뭐 거네요. 종로를 출마해서 대역 정국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서 깃발을 내가 스스로 꼽겠다. 예. 그 정도 결기는 보여줘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럼 선택지가 두 개네요. 비례 후순위 아니면 종로로 나가라. 그런 둘 의견을 중에 제시하는데 이제 하나는. 막상 또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뭐 한국당에 있는 민주당이 예. 가리지 않고 다들 이제 또 이제 본인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선거를 내가 지휘해야 되지 예, 않겠느냐. 내가 종로에 출마하게 되면은 의미는 있겠지만 그럼 종로에 함몰되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또 명분을 들이시면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또 일단 그래도 자신은 또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먼저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나가겠다라고 미리 하는 것도 이제 좀 섣부른 선택일 수는 있죠. 아마 이제 그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이제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 좀 어느 정도 모험을 걸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임종석 전 실장에 관련된 기사인데 주로 황교안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부터. 최영학 교수님도 하실 말씀인데 아니, 그 근데 다음 저- 순위로 예 네.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유, 저는요, 예. 두 분 다 안 나온다에 저는. 좀- 안 나온다? 예, 두 분 다 안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종로구에 그 선거운동 하는 거 몇 번 도와드렸거든요. 예. 다른 후보들요. 예. 근데 종로구가 굉장히 희한한 동네입니다. 오.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인구가 한 400만 돼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악수하는 거 표가 안 됩니다. 아, 다 거기 구석- 안 사시는 분이라는 거네요, 그럼. 예, 거기 토착으로 저 유권자는 아. 구석구석에 박혀 있어갖고 뭐 임종석 실장이나 예. 황교안 대표의 그런 어떤 지명도 갖고 예. 선거하는 선거구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예. 두 분 다 마지막에 계산하면은 두 분 다 안 나온다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구름 위에 계신 인물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땅을 디딜 곳이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종로구가 안 됩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사실 종로는 그동안에 이제 당선자 몇몇을 보면 뭐 정세균 의원도 계시긴 하지만 그 전까지 보면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보통 통하는 곳이거든요. 자, 그곳에 임종석 전 실장이 도전을 한다.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종로로 예. 이사간 거는 한번 건곤일척이라는 표현을 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황교안 대표랑 임종석 실장의 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두 분의 악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대협 문제에서 이제 평양 축전을 예. 보낼 때 국가보안법으로 예. 구속을 시킨 게 황교안 당시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붙게 되면 예. 과거의 어떤 악연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제 그 얘기가 또 관심사가 될 나오겠죠, 텐데. 계속.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뭐 정세균 전 의장 같은 예. 경우는 아직도 의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교통 정리하느냐, 경선으로 갈 것이냐는 예.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또 황교안 대표도 선택지가 또 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뭐 저는 요번에 우리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 전 의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예. 당선된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미국으로 얘기하면 스윙 스테이트처럼 예. 잘하는 사람, 예.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종로 지역 구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승리를 어느 쪽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누가 나도 다 어려운 곳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동안 브렉시트 문제로 오락가락, 몇 년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지금 영국 정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 빼닮은 존슨, 보리스 존슨, 새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다시 커지는 노딜 공포다. 여기는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주장을 내놓은 정치인이었거든요. 우파 성향이고요. 영국 정가의 아웃사이더다.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요. 사진도 참 일부러 이런 거 놓은 것 같습니다. 뭔가 호통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의 사진을 딱 실어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무조건 EU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일성이 이거예요. 브렉시트 협상 가시밭길 예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존슨 총리가 된 과정이 과연 이게 민주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0.3% 총리다. 전체 유권자 중에 보수당 지금 여기 보수당 소속이거든요. 보수당 당원의 숫자는 0.3%에 불과합니다. 근데 영국은 내각제잖아요. 총리는요. 당 대표가 되면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수당 대표를 선출할 때 이 보수당원 0.3%가 경질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브렉시트란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총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0.3%가 선택한 인물이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적다는 거죠. 아, 영국도 보수당원이 0.3%가 1%도 안 되는군요. 그만큼 뭔가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0.3%의 보수당원 들여다보니까요. 대부분 부자 백인 남성. 이러니까 이 총리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We're going to get Brexit done on October the 31st. We are going to unite this amazing country and we are going to take it forward. 말씀하신 거 보셨죠? 강합니다. 짧고 강합니다. 그리고 쉬운 단어를 단문만 사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과 영국 언론이 이렇게 평가하고 영국판 트럼프가 탄생했다. 김우락 교수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국판 트럼프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뭔가 지지자들한테는 뭔가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지지자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단어지만 반대 측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상당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좌충우돌식의 어떤 트럼프식 것을 정치를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유럽 거죠. 국가들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좌충우돌 충돌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0.3%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내각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누가 나오는지 알고 이제 직접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지만 내각제는 국회의원만 뽑고 그 국회의원들끼리 또는 당원들끼리 이제 당수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EU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갈라서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갈라서는 장면에서 뭔가 이제 자유무역의 원리가 계속 작동되게 하려고 지금 협상을 계속 이른바 유지하고 있는 이혼을 거죠. 하지만 뭔가 준비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냥 충격적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51%가 찬성을 해서 브렉시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영국 사람들은 굉장한 우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다. 영국 어떡하려고 저러는 건가 이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분석 들어봅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본의 경제 부분에서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불매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언뜻 엿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내용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불매를 앞세워서 개인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서 말한 개인은 우리 한국 분들이잖아요. 무분별 혐오로 번질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불매에 동참 안 하면 친일파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답니다. 주변에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한테 박제 개정, 그러니까 엄청난 막 공격을 퍼붓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동참 안 하면 친일파, 일본 여행을 가도 친일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한일 부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정치적 의견을 넘어 또 다른 폭력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 또 봐주시죠. 다음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유니클로, 일본 브랜드죠. 국내에 꽤 많이 좀 활성화 됐는데, 이 유니클로 뭐 사과 문제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유니클로의 한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옷이 쌓여 있죠? 양말입니다. 그런데요, 빨간 줄이 쫙 꺼 있어요. 립스틱이랍니다. 누군가 립스틱으로 쫙 끈 겁니다. 그럼 이거 못 팔잖아요.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클로 진열대의 상품을 누군가 훼손했답니다.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지금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을 좀 적어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 좀 드렸거든요. 그럼 한 분씩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은갑 위원님, 내부 갈등 우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불매운동과 개인에 네. 대한 공격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일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좀 냉철하고 차분하게 그 대응, 그 대통령도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대응대 곧바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듯이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냉철하고 또 국제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질서, 법의 질서 속에서 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반일 감정 속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개인에 대한 공격, 내지 인신공격, 테러 형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앞서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유니클로 매장에 가지고 그건 일종의 테러거든요. 그 옷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국민들의 자세고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폭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엄히 좀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 또 정부나 언론에도 사실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일본과 한국과 일본 국민들 간의 어떤 서로의 갈등 구조로 확전을 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건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어떤 극한 감정으로 국민들 간의 대립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돼도 나중에 양국 간의 갈등의 고리가 계속 남아있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일본의 지금 뭐 망언이라든가 여러 그 이해 못할 행태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고 우리가 공동된 대응을 갖되 국민 내부에서의 어떤 여론 뭐 또 속에서 어떤 갈등 구조로 가는 것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또 국민들 간에 서로의 어떤 깊이 있는 갈등 구조로 가는 건 역시도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있도록 국민 간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당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영호 교수께서는 층간소음이라고 쓰셨어요. 뭐 이게 아파트 얘기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이라고 쓰셨어요?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이 어떤 사회적 그런 문제들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은 층간이 과거 역사 속에 일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협력해야 될 이 일본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소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층간소음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윗집 아랫집이 일단 얘기를 하고 자제할 걸 자제하고. 그렇죠. 뭐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렇게 불법적으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두 정부 간에 얘기를 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일각에서 막 이런 불매 그 이상 걸 막 붙이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김우락 교수님께서는 불매의 불꽃 이렇게 쓰셨네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불을 때울 때 장작을 하면 처음에 탈 때 팍팍팍 튀잖아요. 불꽃이 튀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방향성이 없는 거죠. 초기에 이제 지금 이제 불매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마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매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냉정하게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해야만 그게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꽃이 초기에는 튀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한 방향으로 잘 몰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지금 이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완화시키고 한 방향으로 이제 몰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못된 짓을 하면은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럼 제3자가 보기에는 같은 물이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는 그들은 부역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정우가 위원님하고 비슷한 논지인데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유니클로의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유니클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 매출이 1조 3천억이었고 예.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다음 주주들한테 배당을 610억을 한 걸로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럼 일본 주주 비율이 49%라고 하니까 일본에게 한 300억 정도 송금이 됐겠죠. 오. 그거 말고 이제 상표 사용권 로열티 같은 걸 합산하더라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송금되지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1조 3천억 기업에서 600억이 갔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을 불매운동을 한다면 예. 거기 소속된 수많은 임직원들은 한국 국민들입니다. 아. 이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일부 또 한국에 남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상당한 이익 자체는 한국에 남고 한국의 예. 인재를 창출하고 있는데 단순히 일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을 불매한다라면 거기서 생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임직원이나 대리점들은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부역자들이 아닙니다. 예. 방향성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부 말씀을 보니까 불매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도가 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안 되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셨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2명의 인물, 2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여기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를 벌이는데 울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언론에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검찰 장악 문정권 야당 탄압 중단하라.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성태 의원 어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그 시위 중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북받쳐 올랐나 보죠. 그리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찰 김성태 의원 피의 사실 공표로 검찰 고소권을 수사합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뭔가 이렇게 슬쩍슬쩍 흘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복잡해집니다. 그럼요. 딸 채용비리 수사 검사 3명 대상으로 검찰도 경찰 2명 피의 사실 공표 입건, 검경 서로 수사하고서 신강전이 불가피하다. 이게 좀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성태 의원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검찰이 어제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척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의 의지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 변호사. 자, 검찰의 판단 그리고 저렇게 눈물까지 흔들리면서 얘기하는 김성태의 주장 각각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검찰에서는 그 작년 국정감사에서 예. 김성태 의원의 이석재 전 KT 회장을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예. 그런 청탁을 받고 대신에 내 딸을 KT에 취직시켜주면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 예. 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딸의 취업이라는 그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것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김성태 의원 입장은 작년 말부터 한국당 의원들에서 뭐 김재원, 권성동, 예. 박상도, 연동열 다 무죄나 무혐의가 받았다. 어. 근데 이거 무리한 기소고 결국 내가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정치적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기소를 했다라면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하기보다는 조금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게 오히려 더 그분의 명예에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영하 교수님,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로 검찰청사 앞에 가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이례적이고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예.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좀 왜 울었냐? 미리 물어보시고 좀 방송 나오시죠. 아니 왜 울었냐고. 왜 울 일이에요 이게요? 열세 나라 중동에서 저 뜨거운 모래바람 받으면서 일한 그 강철 같은 의지는 어디 갔고? 그렇죠. 중동에서 일을 하던 과거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뭐 울어서 국민의 예. 감정을 지금 저거는 아니 투사가 돼서 이 예. 잘못된 점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울은 거에 대해서 좀 뭐 점수가 없고요.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야당 예. 의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 또 독특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뭐 한 것에 대해서는 예. 일단 정당한 그런 자기 주장의 표현력으로서는 뭐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없고 좀 이례적이라서. 네, 많이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예, 정구합 의원님. 그 채용 비리는 온 국민의 관심이잖아요. 예.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예. 어쨌든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다면 소명하면 되는데 우리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흔히 하는 것이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재판장에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예. 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을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정확히 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서 검찰은 경찰, 경찰은 검찰 이런 식의 지금 수사가 진행 예. 중인데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이번 건을 떠나서 예. 오랫동안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망신주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여론 있었죠. 재판인 것이 여론 예.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예. 행태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그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관련한 건을 토대로 해서 예. 정말 피해사실 공표에 문제가 되면 담당자들을 처벌해서 두 번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어떤 수사 관행을 좀 예.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별도로 엄격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월 37억을 버는 6세 유튜버. 엄청납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 가족들이요. 95억 강남 빌딩을 샀답니다. 그래서 기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보람튜브 가족회사 명의로 빌딩을 샀는데 5층 첨당동에 꼬마 빌딩을 매입했다. 그래서 이른바 요새 인플루언서, 그리고 이런 인터넷에서 굉장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들의 무슨 부동산 매입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그럼 어떤 유튜브길래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윤학 교수님, 이거 보시면요. 이 유튜브 영상인데 이렇게 아이가 나와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장난감을 사서 개봉도 하고 노는 모습인데 이 영상을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엄청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의 추정이죠. 그럼 이게 광고 수익이 분명히 유튜브니까 날 텐데 얼마나 돈을 버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월 37억 정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것들이 상품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예.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자기 노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는 즐겁게 놀 그렇죠. 거예요. 즐겁게 놀고 또 예. 뭐 역할 놀이도 하고 뭐 등등의 것들인데 예.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관심을 모아서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댓글들이 오는데 예. 들어보니까 뭐 아주 10수개 국가의 어떤 언어로 댓글들이 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읽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언어들도 많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대사 같은 건 아예 없는 거고 예. 그냥 놀이인데 예. 그것이 이제 공감을 얻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육아라든가 예. 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이 되는 것인데 예. 의도성이 거기 많이 개입되면 조금 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마 이렇게 건물을 산 거는 예. 결국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로 가는 그러니까 가족 회사를 만들었겠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 사업을 구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 듭니다. 정도면요, 뭐 웬만한 방송국 부럽지 않은 규모로 크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저도 잠깐 좀 봤는데요. 아이가 놀고 있고 어느 어른 나오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놉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영어로 뭔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 보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도 언뜻 엿봅니다. 단순히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사 보시고 우리 아이 노는 거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 IMF, 국제통화기금이 네 번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안 좋다는 거죠. 7월 전망치보다 낮췄는데요. 선진국은 약간 높였고요. 신흥국은 약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3.2% 보이시죠? 우리 최근에 한국은행이 전망치 내놨는데 그때가 2.2%였습니다. 높잖아요, 우리보다. 이 정도만 세계 평균만 해도 참 부러운 수치인데 우리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요. 거의 모든 나라, 많은 선진국들은 안 좋아요. 그런데 미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3%를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처럼 그 큰 경제 사이즈가요. 그럼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최영학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미국이 저 1분기에 3.1% 나왔어요. 그리고 예. 2분기에 지금 1.1%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요, 성장률. 네, 계속 이제 올리고 있고. 예. 미국만 나홀로 지금 호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성장률 조정이 사실은 3.6%에 4차례에 의해서 내려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가 우리가 좋아질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캐터고리에서는 예. 하반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상반기 1.9%, 예. 하반기 2.4%에서 우리가 예. 전체 2.2% 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어저께 예. 발표를 한국이 1.8% 간다고 했기 때문에 2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1%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특단의 대책을 좀 정부에서 해야지 금리나 0.2% 갖고 이 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갑 위원님, 이게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한테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더 낮아진다는 소린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전 세계 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미중 예.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경제 갈등 속으로 빠져들기 예.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겨운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도 그렇고 어떤 국민들 주체들 간에 좀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주변 경제도 위기고요, 안보도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이름만 4개입니다. 미국에 사는 이 여성은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입니다. 윤선영에서 지금의 이름인 제니가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19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된 그녀는 그때서야 자기와 같은 처지였을 친엄마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8년 명문 이름 제니를 한국 이름에 가깝게 보이도록 젠2로 바꾸며 뿌리 찾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부디 가족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얼음 승강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대형 얼음이 등장했는데요. 기온의 습도까지 높은 찜통더위가 기승인 요즘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입니다. 이에 강원도 강릉의 버스 정류장 19곳엔 대형 얼음 30개가 설치됐는데요. 실제로 주변 온도가 4, 5도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인정 못해입니다. 어제 열린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시상식입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떨어져 뒷짐을 지고 있는 한 선수. 동메달을 목인 건 영국 덩컨 스콧입니다. 이는 도핑 회피 의혹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순양에 대한 보이콧으로 사흘 전 호주 선수도 같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순양에겐 행운이 따랐는데요. 어제 그는 2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1등이 부정 출발로 실격되며 금메달을 가져가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영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